사막의 방패 작전을 실시를 합니다. 이라크의 침공 소식을 듣자마자 부시는 바로 NSC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사우디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러면 사우디를 막기 위해서는 사우디로 이제 군대를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기 힘들 정도로 가장 강력한 부대들이 네. 드디어 사우디로 배치됩니다. 그 선봉에는 일단 독일에 있던 제7군단이 이동합니다. 여기에 배치된 사단도 이름만 들어도 뭔가 대단한 위압감이 느껴지는 부대들입니다. 1보병사단이 들어갑니다. 레드원. 그리고 1기병사단이 들어갑니다. 퍼스트 카발리. 그리고 1기갑사단이 들어가요. 또 일자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영국군 1기갑사단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미군 제3기갑사단까지. 숫자가 거의 다 제일 앞이에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병력들을 이 짧은 시간 내에 최대 군사 전개의 과정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진짜 어렵거든요. 드디어 이라크를 혼쭐낼 준비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목격자가 된 그날 바그다드가 불바다가 되는데요. 1991년 1월 17일 새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오랜 궁금증 하나만 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군사적 제재를 위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연합군이 결성이 됐습니다. 네, 유엔에서 승인한 전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문제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 무력으로 사용해서 갈등이 생기면 그건 유엔이 가서 푼다라는 게 이제 유엔의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 억지력으로서의 유엔이라고 하는 세계 정부죠.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6.25 한국 전쟁 때 네. 그때는 아예 유엔 군까지 결성을 한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 걸프 전쟁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불법적인 침략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고 따라서 이제 평화를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러나 이제 유엔군은 결성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국제연합군이 결성이 됐으면 왜 유엔군이 아니라 다국적군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한 거예요? 국가가 한 39개국 정도가 왔어요.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뭐 물자지원, 의료 뭐 다 포함해서요. 숫자가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어떤 군대를 왜 연합군이라고 안 했을까? 약간 저도 사실 의문이어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다국적 연합군이라고 불러도 문제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불렀던 이유는 이 국가들이 비록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나라를 지켜달라는 어떤 그런 부름을 받고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온 것처럼 보였지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각각 제각각의 목표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에. 그러면 다목적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한국을 지키기 위해 왔다라는 한 가지 목적이었다면 네. 그러면 도대체 사우디를 지키기 위해서 간 국가들은 무슨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동맹 체제에 온 것도 아니고요. 네. 어떤 국가들은 이라크에 대해서 이제 경제 제재를 가하니까 이참에 우리도 가담을 해서 뭔가 국제사회로부터 뭔가를 득을 얻어야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되게 수로와 회로나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데를 뭔가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로를 지키는 게 중요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저 국경을 지키는 게 중요해라는 나라도 있고 네. 우리는 이 석유 시설이 중요해. 네. 뭐 이러한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이 다 숨겨져 있었던 거죠, 각각에. 네.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유엔에서 이 결의안을 낼 때 네. 6.25 한국 전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주도를 해서 유엔군 사령부를 만든다라는 게 유엔 결의안 속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미국이 주도하지만 이건 다국적군이지 사령부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령부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지금 결의안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네. 또 하나는 사우디 자체가 기본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군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아랍국들이 반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엔군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나의 단일한 깃발 아래서 사령관이 있고 그 안으로 뭐 아랍의 군대, 또 서유럽의 군대, 미국의 군대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없는 조건이 또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단일화된 지휘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2차 대전에서는 어떤 각 정부별로 단일화된 지휘 체계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6.25 전쟁 같은 경우도 유엔군 사령부라는 단일화된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단일 사령부가 아니라 이원화된 두 개의 사령부가 존재를 했던 겁니다. 하나는 이제 미국의 중부 사령부,
슈와츠코프의 중부사령부 이 밑으로 서방의 군대가 다 모였고 별도로 아람 합동군, 그러니까 사우디 왕자인 하리드 중장이 이제 사령관이 돼서 그 밑으로 아랍 국가들이 모여드는 이원화 체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연합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원화된 체제는 정말 효과적이지 못해요. 비효율적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했을까라고 보면은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사우디의 주권을 배려를 해야지 이 전쟁의 명분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미국의 전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우디를 방어하기 위한 전쟁이 돼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비 같은 경우에도 총 600억 달러가 들었었는데 사우디가 한 360억 정도를 부담을 해요. 돈을. 그래서 사우디가 호스팅하는 전쟁인 만큼 사우디를 미국 밑으로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리를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아랍 군대는 대부분 사우디에 있었고, 그렇죠. 이제 쿠웨이트 해방 작전을 했을 때 이제 미국하고 영국군이 주도를 하는 거죠. 그 흥미로운 거는 프랑스군은 이쪽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사우디 밑으로 들어갔어요? 예, 중부군으로 안 들어가고. 네, 프랑스는 이제 사우디랑 외교 관계가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우리가 더 뭔가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는 사우디 밑으로 들어갔다가 사막의 폭풍 작전 시작 직전에 이제 미국 밑으로 들어옵니다. 군사적인 이유로. 제 생각에는 프랑스군은 제대로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아니 혹시 저는 이 생각도 했어요. 이때가 프랑스가 나토에 빠져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핵 개발하면서 나토에서 빠졌다가 2000년대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혹시 빠져나왔던 거 아닌가 이런 추측도 좀 해봤어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네. 계속 이라크랑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왔잖아요. 이라크한테 맞아요, 모든 맞아요, 군사기술도 맞아요.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만큼도 본인들이 뭔가 영향력을 더 행사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특해요. 네. 그 유럽에서 가장 중동 문제에 민감한 나라가 또 프랑스니까. 그렇죠. 네. 네. 다국적군으로 참전한 나라들의 지도를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제 북미 쪽 쫙 보이고요, 남미 쪽도 보이고 하는데 저 동방에 유일하게 색깔이 있는 나라 우리나라죠. 네. 우리도 참전했던 거잖아요. 네, 우리도 참전을 참전했죠. 했죠. 주로 이제 의료 지원 쪽으로 참전을 했죠. 일본은 사실 파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일본은 돈으로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한국 정부는 굉장히 이걸 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석유가 안 나는 나라기 때문에 이게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에 잘못 개입했다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에다가 그 당시가 우리가 노태우 정부 시기인데 노태우 정부가 7.7 선언한 이후에 국방 정책을 비롯해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이 다변화 상황에서 이라크에 들어가면 한국의 국익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이 무역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사실은 이제 한국 정부의 굉장히 큰 고민이었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대부분의 이제 아랍 국가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도 그러면 들어가자. 근데 사실은 너무 늦게 들어간 측면도 있어요. 그만큼 신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요동이 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걸프전이 일어나니까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하는 우리 같은 나라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거 기회다. 미국 편에 선 나라들에 대해서 뭔가 뒤에서 한번 뭘 만들어 볼까?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사실은 아일랜드의 독립 전쟁을 했었던 IRA. 이때 IRA 테러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네. 런던 중심부에서 막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지금 이라크군이 움직이고 미국이 움직이니까 쿠르드족에서 우리가 한번 독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이런 움직임도 일어나고. 한쪽으로 힘이 이렇게 쏠리니까 다른 곳에서 막 일어나는 거군요. 그리고 여기는 또 어떤 명분이 생기냐 하면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이 형성이 되는데 영국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IRA는 우리 아일랜드 독립을 위해서 영국을 뒤에서 한번 흔들어 보자. 이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사우디의 방패는 쳐졌습니다. 목적은 다르지만 방패는 쳐졌고 싸울 준비는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의 원흉인 사담 후세인에게 이제 최후 통첩을 해야겠죠? 네.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이 아까 이야기했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월 말에 내렸던 그 내용이 뭐냐면 91년 1월 15일까지 너희 쿠웨이트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 가용해서 어떻게든 쫓아내버릴 것이다. 그거를 우리 유엔에서 승인한다.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그렇죠. 이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뭔가 이제 후세인에게는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는 거고 결국 후세인이 나중에 이거를 이제 거부를 하면서 방패 작전은 사우디를 지키는 거였지만 이제는
쿠웨이트 해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작전명을 미국에서는 사막의 폭풍이라는 이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막의 방패 작전 기간 동안에 사막의 폭풍 작전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핵심이 바로 이제 7군단이 오는 게 또 핵심인 겁니다. 근데 왜 사막의 폭풍 작전일까라는 그 의미인데요. 폭풍입니다. 사막의 폭풍. 보셨나요? 근데 폭풍이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는 봤죠. 영화나 뭐 이 뉴스를 통해서는 봤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 미션 임퍼서블의 거기 두바이였나요? 맞습니다. 거기서 이 빌딩 큰 높은 데 있는 데서 이게 오는데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방금 오늘 선장님 해주신 말씀이 대단하답니다. 그러니까 폭풍처럼 압도적인 전력으로 정말 격렬하게 확 휘몰아쳐 버리겠다. 동시에 폭풍이라는 게 사막의 폭풍이 지속 기간이 짧대요. 이 모래 폭풍처럼 군사 작전을 빨리 끝내겠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속전속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계획 단계 목표에서는 한 달 이내에 끝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를 놓고 봤을 때 11월 말에 최후 통첩할 때 왜 1월 15일의 시점으로 잡았냐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아직 11월 말의 시점에서는 7군단이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도착해서 싸울 수 있는 딱 그 시간이 그래도 6주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이라크군을 경멸하기에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 의미가 있었고, 또 더 늦출 수도 없는 게 3월이 돼버리면은 뭐가 시작되냐면 당시에 라마단이 시작됩니다. 그때 라마단 시작되면 이 아랍 국가들은 전쟁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양주축군 중에 하나인 사우디군이 그러면 확 쉬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 기간에 또 전쟁했다고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전쟁 못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기간이 또 끝나면 뭐가 시작되냐면 본격적인 더위 여름이 시작돼요. 그 평균 온도가 40도 이상이 돼요. 전쟁 못 해요. 그렇죠. 예. 제가 그리스 갈 때 네. 그 아부다비를 거쳐서 갔거든요. 어. 잠깐 아부다비에 환승하느라고 잠깐 버스를 타려고 내렸는데 내리는 순간 사우나에 들어간 기분. 내 몸이 녹나? 막 이렇게. 맞아요. 거기는 여름이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원이 다른 뜨거움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준비가 되는 대로 가장 빨리 해야 되는 게 이제 1월 중순이었던 거고, 그래서 6주간의 최후 통첩을 줬고 전쟁을 빨리 끝내고자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방패병들이 방패를 탁 막고 있다가 창을 탁 빼들고 이제 찌를 상황이에요. 그 느낌이죠. 근데 네. 사실 압도적인 군이잖아요. 네. 도대체 사담 후세인은 무슨 배짱으로 이걸 어떻게 막아내겠다고 최후 통첩을 나 안 받아들일래. 이거 왜 이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의 지난 입장에서 보면은 야 진짜 무슨 똥배짱이어서 저렇게 네. 버틴겠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 당시 이라크 수뇌부의 분위기에 대한 책들을 보니까 깜짝 놀란 게 굉장히 자신만만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길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네. 거의 뭐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이라크의 군사력 자체가 저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어마어마하게 강한 상황이었어요. 세계 4위. 그렇죠. 세계 4위의 육군을 갖고 있었고 병력이 거의 100만 대군, 네. 95만 명의 전차가 4,900대, 야포가 3,500문 이런 식으로 강력한 전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야 우리가 미국한테 이긴다고는 장담을 못해도 너네를 갖다가 굉장히 공경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베트남 전쟁의 재판을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이런 자신감은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게 저는 되게 베트남 전쟁 얘기가 나와서 시기적으로 좀 됐잖아요. 75년에 끝나고 나서 15년 이게 지금 91년, 90년, 91년이니까 거의 뭐 15년인데 이게 뭐 그렇게 영향이 있을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실 이 골프전과 관련된 영화들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자헤드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자헤드도 그렇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쓰리킹스라는 또 영화가 네. 있는데 이 영화들을 보면 영화 스타일도 그렇고 굉장히 베트남 전쟁 분위기가 물씬 나요. 네. 그리고 나중에 슈와츠코프 사령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베트남 경험의 결과로 우리나라가 잃은 자부심을 걸프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돌려주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콜린 파월도 전쟁 끝나자마자 드디어 베트남 증후군을 이라크 사막에 묻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라크뿐만 아니라 미국 측에서도 베트남 전쟁의 영향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베트남 경험했던 세대가 여전히 있고, 네. 특히 지휘부는 이미 다 베트남 전쟁에서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 대부분 참전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이라크에서 저런 생각을 하는 것도 저는 무리가 없었다는 생각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그때 베트남하고 사막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그건 다르다고 네. 생각하는데 예컨대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라크 입장에서는
함부로 못 들어올 거야. 당했던 게 있어서 이런 생각까지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베트남전의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건 창만 강한 게 아니라 저쪽 창이 강하다지만 우리 방패도 만만치 않다. 이라크도 방공망이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중동에서는 먹어줬죠. 그렇죠. 이 지대공 미사일 기지가 한 150여 곳이 있었고 여기 배치된 것만 해도 미사일이 한 16,000발 정도 있었어요. 레이더 유도하는 뭐 SA2, SA3 같은 이런 지대공 미사일이 한 7,000발. 그리고 맨패드, 휴대용 미사일도 한 9,000발 있었으니까 뭐 몇백 대가 몰려와도 우리가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이런 자부심도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란 이라크 전에 경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란군이 훨씬 공군이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란군 공군기가 왔을 때 이라크군이 이걸 잡기 위해서 소련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방금 말씀하신 이런 대공 시스템을 들여왔는데 그 운영 노하우도 굉장히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는 대응이 가능하다. 아무리 쟤네들이 공군력이 강하지만. 이란을 상대로 시험 운영을 우리는 준비해 8년간 왔다. 전쟁했잖아요. 그리고 이 아무래도 독재 정권이니까 독재 정권의 큰 장점은 희생을 당해도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이 당시에 계산이 그거였다고 합니다. 야, 우리가 아무리 피해가 크더라도 너네 미군 우리가 5,000명만 없애버리면은 너네 못 버틸 걸. 당장 본국에서 반전 요원이 들끓을 테니까 그때 되면은 뭐 니들이 쿠웨이트 우리 먹은 거 인정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을 걸. 이게 이런 딱 생각이 그 있었다고 합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 대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격 작전으로 한번 확 해버리면 빌드업팩을 다시 오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니네 어떻게 할 거야? 이것도 5,000명 딱 죽이면 반전 여론 막 일어나면 우리가 시간 벌어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거야. 맞아요. 그 항상 서구 특히 미국을 상대하는 국가들의 논리가 그거잖아요. 미군 목숨과 우리의 목숨값은 다르다. 그래서 전쟁을 최대한 길게 끌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사담 후세인과 이라크군 지휘부가 그건 철저하게 다 충성파들밖에 없으니까 또 사담 후세인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변에서 각하 맞는 말씀입니다 하면서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하니까 모두가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져서 위시풀 싱킹에 푹 절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만 좀 첨언을 드리면 사실 처음에 이제 결의안 딱 받았을 때 최후 통첩 같은 걸 받았을 때 후세인의 속내는 사실 미국과 그렇게 막 전쟁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요르단의 국왕 후세인 국왕 같은 경우가 중재 역할을 하려고 했죠, 미국과.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라크 이제 사이에. 특사들이 가고 있었어요. 네, 결국 후세인에게 딜레마는 뭐냐면 여기서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르단이 제시한 조건은 후세인의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준에. 요르단이 제시한 거는 쿠웨이트에서 빼라. 그렇죠. 그러면 공격은 안 하마. 뭐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고 그다음에 너한테 보상을 좀 해주겠다. 뭐 이런 건데 후세인은 이렇게 발 빼면은 결국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우리의 위신이 확 떨어진다. 게다가 국내에서도 뭔가 더 문제가 생긴다. 안 그래도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큰 걱정은 여기서 우리가 약하게 보이면 미국이 더 많은 거를 요구를 할 것이다. 게다가 이제 말씀하신 승산에 대한 어떤 그런 막 생각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과의 전쟁을 결심하게 되는 그 과정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충성심으로 물어뜯으면 미군은 분명 희생을 강요당할 것이고 그렇다면 반전 여론에 의해서 제2의 베트남전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저 강력한 군대와 무승부를 기록하게 될 것이고 저들은 발을 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위시풀 싱킹을 가지고 전쟁을 결심을 했습니다. 이걸 본 마이크 타이슨은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막기까지는 이라는 자,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완벽한 접니다, 진짜. 자, 카운트다운 어떻게 갑니까? 네, 작전의 핵심은 처음부터 지상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강력한 이라크의 방어력, 방패들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군이 들어가기 전에 대규모 공습으로 항공전이 먼저 기획이 되죠. 네. 그래서 이 항공전은 크게 4단계로 기획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략적인 목표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전략적인 목표라고 하면은 역시 이라크군의 제공권을 먼저 확 빼앗고 이라크에. 그 다음에 이라크가 굉장히 중요한 무기들 갖고 있습니다. 핵무기도 뭐 개발하고 있었고, 그리고 생화학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 상당량의 독가스가 있는 걸로 이미 추정이 됐고 이런 거 미리 빨리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커드 미사일, 뭐 알후세인 미사일 이런 미사일들 기지들 철저하게 제거하고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지휘 통제 역량을 갖다가 완전히 부숴버리자. 초토화시키는 작전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는 쿠웨이트 지역에도 여러 가지 방공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탈환해야 될 목표, 이 쿠웨이트의 여러 방공망들을 제압하는 작전이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가 지상군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 지상에 배치된 수많은 부대들의 전차들이나 장갑차들, 야포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격파하는 게 3단계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상군이 들어가면은 그때 같이 지원해서 그때 나타나는 적의 보병이나 전차들을 격파하는 이런 순서로 전개를 하려고 했었고요. 이를 위해서 수많은 공군들, 다국적국 공군들이 사우디에 있는 수많은 기지로 집결을 하고 또 페르시아만에는 해군 함정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 해군 함정들 중에 역시 상징적인 함이 바로 전함들이었죠. 저희가 태평양 전쟁에서 본 이제 가장 나중에 취역한 태평양 전쟁의 또 마지막 항복 문서 조인까지 한 그 역사적인 미주리. 함이 바로 미주리가 바로 여기에 투입이 됩니다. 당시에 당연히 냉전 시대가 들어오고 나서 전함이라는 게 다 너무 큰 플랫폼이니까 운영하기에는 그래서 그때 퇴역을 시켰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1980년대 들어서 레이건 행정부가 당시 이제 냉전 막바지에 우리가 소련과 언제 이 일촉즉발의 전쟁을 치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해군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약한 것도 아니었는데. 약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막 그때 우리 신냉전 해가지고 사실은 레이건 행정부가 빌드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빌드업 하던 게 여기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련은 상대하지 못했지만 그게 다 이 페르시아만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당시 그 600척 해군을 만들 때 이 아이오와급 전함들도 다시 재추역을 시켜서 이 현대적인 무장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아이오와급 전함 2척 미주리와 위스콘신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게 사실은 소련을 상대하려고 막 주먹을 막 갈고 다 먹었는데 네. 소련이 무너져 버렸는데 누가 자꾸 건드려서 봤더니 이라크네? 그래서 이거를 이라크로 가져간 이게 거예요. 사실 600척 함대를 소련을 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소련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엄청난 전투함이 600척을 나오니까 소련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같이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암스 레이스. 예, 막 항공모함도 만든다고 하고 뭐 함재기도 만들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련 경제가 해군력 건설에 돈이 엄청나게 그렇죠. 휘청휘청. 거덜나기 시작합니다. 치기 위하기보다는 보여주면 니들도 만들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지금 근데는 반대가 됐죠. 중국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미국이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전함의 불꽃 투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딱 여기 생긴 겁니다. 와 근데 딱 전함이 이제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그 태평양 전쟁 이후에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이 딱 드네요. 그럼요. 사실 여러 가지 얘기 많았어요. 저기 주포 다 떼어놓고 차라리 그냥 미사일 셔틀로 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막 그런. 그래도 아직까지 막강한 16인치 주포를 달고 왔죠. 그래서 위스콘신이 90년 8월에 먼저 들어왔고 페르시아만에 배치된 수많은 해군 함정들의 이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을 총지휘하는 크니까 그래서 여기서 총지휘소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91년 1월 달에 미주리도 도착을 해서 페르시아만에 강력한 해군 함정들까지 다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월 17일 이 항공전이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1월 17일 새벽에 페르시아만에 떠있던 이 수많은 해군 함정들에서 토마호크 미사일들을 슉 발사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토마호크 미사일 소리 같았어요. 그때 그 깜짝 기억은 놀랐네. 저희 다들 뉴스에서 엄청나게 많이 봤지 않습니까?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슉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날아가는 한 발에 200만 달러짜리.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저 미사일 날아가는 모습. 어둠을 가지고 저렇게 날아가는 미사일들이 아니 정말 신기한 게 저게 지금 전쟁이라고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17일 개전 첫날에만 미 해군이 47발의 토마호크를 발사했고요. 이것들이 내륙 깊숙이 날아가서 바그다드와 그 주변에 있는 이라크군의 여러 핵심, 아까 얘기한 그 수많은 지휘 통제 시설들과 무기들이 있는 그런 거점들에 정확하게 꽂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 걸프 전쟁 최대 수혜주가 CNN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생중계는 전 세계가 진짜 같이 지켜보면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었는데 걸프 전쟁의 종군 기자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스타가 됐었어요. 네. 걸프 전쟁에 종군 기자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세환 기자가 있죠. 당시에 맞습니다. 그 이른바 바그다드 소년들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서방 기자들이 안에 들어가서 그걸 생중계를 했어요. 무슨 호텔에서 막 네, 서서 막 하고 호텔에서. 막 그러니까 그랬었죠. 사실 그 호텔에 미사일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CNN의 사막의 폭풍 작전 실시간 보도 화면이
그때 완전 상징이 돼버렸죠. 그래서 모든 세계 언론이 CNN 자료를 받아다 썼어요. 네. 그 정도였죠. 최초의 TV 케이블 뉴스 특파원들이 누구냐면은 버나드 쇼, 그다음에 피터 하넷, 그다음에 존 홀리먼. 우린 보통 이제 이 가운데 계시는 피터 하넷을 제일 잘 알고 있죠. 근데 바그다드의 소년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 소년들은 아니신데. 그렇죠. 제가 봐도 소년은 아닙니다. 아저씨들, 네. 아재들.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게 90년 8월부터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피터 하넷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정보부하고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 쪽 정보부에서 계속 피터 하넷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소스를 준 거예요. 일어날 것 같다. 전쟁이. 분명히 일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피터 하넷은 팀을 꾸려서 들어갔죠. 먼저 들어갔어요.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아 근데 특히 종군 기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잘 안 무서워합니다. 우리 그 전설적인 종군 기자 있지 않습니까? 로버트 카파라고. 그 사람은 베트남에 가서 지뢰 밟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노르만디 상륙 작전 때 상륙 부대하고 제 일진으로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오마 해변에서 예, 오마 카파에서는 해변. 예. 떨리고 있어. 그러면 이거. 그분은 총도 뭣도 안 하고 그냥 카메라만. 카메라를 들고 뛰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80년대 이후부터는 미국에서도 전군 기자들을 따로 이제 군사 교육도 시키고 해요. 원하는 사람들은 와서 교육가도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전술적인 능력도 갖추게 되는 거죠. 기자들이 싸울 수 있는. 근데 모든 기자들의 꿈이 있잖아요. 세계 최초 특종 독점 보도. 이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 피터 하넷 기자. 그래서 들어갔고 바그다드에 남아있던 호텔 9층 객실방에서 이거를 16시간 동안 취재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취재 결과가 전 세계에서 받아쓰기 시작한 거죠. 그때 첫 번째 보도 때 존 홀리먼이 이런 얘기하죠. 밤하늘은 대공포의 총탄 우박으로 가득 차 있고 멀리서 폭탄으로 보이는 것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호텔 건물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버나드 쇼는 이런 얘기합니다. 분명히 나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옥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쟁의 첫 번째 날의 생생함을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게 이 사람들이 전달을 해준 거예요. 저는 이 바그다의 소년들이라는 원래 이제 원제는 라이브 프롬 바그다드예요. 네. 그러니까 라이브 이제 이 바그다드로부터 라이브 방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진짜 생생하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방송을 했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 영상이 나온 건 아닙니다. 목소리가 나온 그렇죠. 거죠. 전화 목소리로 해가지고 지금 어디서 이렇게 터지고 있고 하는 게 CNN 뉴스룸에서 이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다 방송을 한 거고, 그게 이제 영화로 나온 건데, 사실 요 영화 말고요, 쓰리 킹즈라고 하는 영화의 맨 앞에 무슨 대사가 나오냐면 This is a media war 라는 얘기가 거기에 딱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이 걸프전의 성격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저희 유곤해전 할 때 그게 있었잖아요. 유곤해전에서 여론전. 공격받는 측에서 일부러 타이어 무더기 쌓아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우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디어 막 보도하고. 네네네. 그 미디어화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으로 안방에서 전쟁을 보기 시작한 거는 베트남 전쟁이지만 이거는 이제 완전히 전쟁을 실황 중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뭐 부시 대통령도 그렇고 후세인도 그렇고 실제로 이 미디어를 계속 이용을 하는 겁니다. 부시 행정부도 그렇고. 이러면서 나중에도 보면 니네 조심해야 돼. 이거 지금 바로 본국에 다 생중계될 거야.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든 다 조심해서 해라.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본 게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칼이 세냐 펜이 세냐. 그러면 기자님은 당연히 펜이 세다고 하시겠죠. 그래도 칼이 무섭습니다. 네. 세다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그냥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펜의 힘은 칼보다 세다 뭐 이렇게 하지만 눈앞에서 무서운 건 칼이죠. 목에 칼이 들어오면 네. 딴 얘기도 써요. 네. 근데 그 펜에 미디어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을 수행하는데 칼도 필요하고 미디어도 필요한데 미디어가 이걸 반하는 걸 해버리면은 전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과대 보도에 따라서 반전 여론이 만들어지고 전쟁에서 실패했다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후로 이걸 교훈을 삼습니다. 그래서 1984년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국방부에 내셔널 미디어 풀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국방 미디어 풀. 그래서 본인들의 국방부의 승인을 받은 방송사와 기자만 이 군대 관련된 기사를 쓸 수 있다. 그리고 걸프 전쟁에서 이 국가 미디어 풀이 총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CNN은 거기 혜택을 받은 거죠. 독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국방부에서 작전상의 이유로 언론 통제를 했고, 그리고 본인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언론 보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미디어 전쟁이라고도 또 다른 차원에서 부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남북 전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문에서 자꾸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막 다 알려주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베트남 전쟁에서도 쟤네들 자꾸 이런 거 해가지고 반전 여론 일어나고 방법은 통제다. 그래서 이라크 때는 그런 방식으로 미국이 선택을. 자, 근데요 걸프전에 많은 수식어가 붙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디오 게임 전쟁이라는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처음에는 충격적이고 와라고 하는데 계속 보고 있으면 어제 봤던 건지 그제 봤던 건지 오늘 봤던 건지 계속 똑같은 장면 같기도 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6주에 걸친 항공전이었어요. 요 진행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이제 최 박사님이 그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원래 공군에서 처음에 이 계획을 만들었을 때 인스턴트 썬더라는 이름을 붙였었어요. 이게 인스턴트 썬더. 번개죠, 번개 말 그대로. 빠른 번개. 이 딱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딱 생각이 나냐면 롤링 썬더가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초반에. 근데 이거를 이 롤링 썬더가 아니라 인스턴트 썬더로 만든 이유는 롤링 썬더는 찔끔찔끔 강도를 계속 높이면서 실패했다라는 비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썬더는 처음부터 압도적인 항공 전력을 통합해서 퍼붓겠다. 당시에 이제 이런 거를 작전 입안했던 팀을 체크메이트 팀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체크메이트가 미 공군의 워게임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보면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 팀들은 항공작전을 통해서 전쟁을 끝낸다라는 어떤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런 거를 했었는데 사실 슈워츠코프나 미군 수뇌부에서는 항공작전을 지상작전을 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거 다 주도하면 안 되지. 여기에 육군 지원하는 걸 넣어라.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 두 그룹의 생각이 다 반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이 만들어졌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가 만들어져 있지만 1단계 끝나고 2단계 하고 그다음 3단계 하고 그다음 4단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 흐름과 계획과의 차이입니다. 이게 뭐냐면 대개의 경우에는 재밌는 게 이제 전투의 우연이나 마찰 요소로 인해서 실시간에 계획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사막의 폭풍 작전은 너무나 잘 됐습니다. 너무나 잘 돼서 오히려 1, 3단계를 다 같이 해버립니다.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야 이거 하는데 이것도 남고 이것도 남으니까 같이 해. 이렇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다 중첩시켜서 단계별로 중요한 모든 목표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자. 약간 지휘부의 꿈 같은 작전이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항공작전을 담당했던 중부사령부의 공군사령관, 척 호너 중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계 구분을 한 거는 오히려 군사적 지식이 없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의 수뇌부들에게 알기 쉽게 브리핑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한 틀에 가까웠다. 이게 페이스라기보다는 그들을 이해시키기 쉬운 어떤 그런 설명 툴이었다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흐름을 좀 보면은 이제 1월 17일 날 아까 말씀하신 1시 30분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팍 발사를 그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파치 헬기가 이제 레이더 사이트를 한 다음에 공군기들이 쭉 날아가는데 역시 처음 날아간 공군기는 F-17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바그다드에 있는 주요 이제 전략 시설물들을 타격을 합니다. 이게 1파 공격입니다. 밤에 했던 게. 네. 그 다음에 일출과 동시에 2파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파 공격은 전략 폭격을 함과 동시에 방공 제압 작전을 계속해요. 특히 저기 있는 것 같은 A-10. 네. A-10 같은 경우는 2파 공격에서 150소티 정도의 공격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날아간 거죠. 그러면서 또 F-16 같은 경우는 쿠웨이트 전역에 있는 항공기지나 아니면 미사일 기지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2, 3단계가 이미 다 어때요, 이때? 같이 돌아가는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날 이제 첫날 밤에는 사실 전투기나 폭격기나 뭐 전자전기기 다 포함해서 700여 기가 넘는 항공기가 이라크 영내에서 각각 다양한 목표를 다 공격을 합니다. 그래도 굳은 일은 F-16이 다 했다. 네. 여기 또 보이는 F-16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또 재밌는 게 B-52가 원래는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슈와츠코프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공화국 수비대도 폭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 2, 3, 4단계를 거의 4단계까지 다 하네. 다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이미 첫날. 네. 그래서 첫날의 공격에 이라크의 타격이 엄청나게 컸고 특히 이라크 공군이 통제된 방공작전을 수행하는 게 이제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첫날 어때요? 그 게임이 뭔가 끝난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런 첫날의 패턴이 일주일 동안 계속 이어져요. 와 첫날 게임 패턴이 무너졌는데 일주일을 했으면 네. 초토화됐겠네. 네, 다만 중간에 또 다른 목표가 하나 추가돼서 강도가 좀 낮춰지는 것도 있었고 첫날의 대성공 이후에 열흘 정도가 계속 안개가 낀 날이 많았고
구름이 낮게 낀 날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비도 내리는 날이 많아가지고 항공력 운용이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저하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라크 군 때문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이라크군 방공망이 굉장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일수하느냐 이게 사실 다국적군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그렇죠. 여기서 심리전을 써요. 사실 이라크군도 모든 레이더를 다 켜놓으면 안 돼요. 그럼 자기네 레이더 기지가 다 걸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계 레이더만 켜고 있었어요. 갑자기 비행기들이 확 나타나서 이라크 쪽으로 가는 것 같이 해요. 그럼 긴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갑자기 또 돌아오고 또 다음날 또 확 가다가 또 돌아오고 몇 번 이러니까 이라크 쪽에 있는 이 레이더 오퍼레이터 요원들이 심장이 날카로워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정작 공격 개시 날에 어떻게 했냐면 드론을 보냅니다. 다국적군이 특히 미군이. 미군은 베트남전 때부터 드론 썼었거든요. 드론을 확 보내요. 갑자기 이라크군 최소 경계 레이더에 드론. 네. 막 뜨는 거예요. 이게 레이더에 다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레이더 다 켜. 다 켜서 추적해서 그 드론에 대고 미사일을 쐈다. 페인트였네요. 네, 그래서 막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레이더 상에서. 그러니까 야, 그래. 우리가 잡았다. 저 미 제국주의 애들 전투기를 다 격추시켰다. 막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미사일이 나간 거예요. 레이더 이제 쏘는 거를 예, 잡았으니까 사이트 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무너지게 됐어요. 즉 개전 2, 3일이 지나면 사실상 이라크 방공망은 좀 예, 거의 무의미하게 됐어요. 레이더 기지들이 뭐 거의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대공 미사일이 있어도 쏠 수가 없고 공군 기들이 있어도 얘네를 갖다가 어디로 유도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밑밥 싹 뿌려가지고 저기 있네 팡 저기 있네 팡 터트리고 그 다음에 확 들어간 거네요. 이게 그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이라크 쪽도 공보관이 있었잖아요. 그 이라크 방송에 나와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오늘 다국적군 정복해 50대를 격추시켰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걸 다 믿었어요 사람들이. 대만 항공전이요. 다 믿었어요. 다음 단계를 보면은 이제 흐름에서 1월 24일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1월 24일을 이 초반에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랑 구분시켰냐면은 2주차 접어들었을 때 이라크 군대가 항공작전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조금씩 뭔가 대응을 해보려고 했는데 2주차부터는 이라크 군대가 항공기가 아예 안 떠요. 얘네들이 기지에 깊숙한 쉘터에다가 항공기를 숨겨놓습니다. 이것도 네. 의도된 측면이 원래 있었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이라크의 미군 다국적군을 맞습니다. 상대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네. 지상군은 어떻게 좀 그래도 우리도 막강하니까 해볼만 하겠지만은 공군은 원래서부터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우리가 정면 승부하다가는 우리 공군이 먼저 거덜난다. 그래서 우리 공군은 특히 주력 항공기들 최신의 뭐 미그 25나 F1 미라주 같은 그나마 최신 항공기들은 최대한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우리의 강력한 방공망에 의해서 적의 항공기들이 웬만큼 떨어진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떠서 그때 정면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부터는 1월 17일까지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폭격에 더해서 쉘터에 숨겨져 있었던 이라크군의 항공기를 깨부시는 쉘터를 공격하는 미션도 이제 추가가 되는 겁니다. 벙커바스터 막 이런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못 견딘 이라크의 항공기가 드디어 뭔가 또 선택을 하게 되죠. 야 이렇게 있다가는 지하에서 다 터지겠다. 네. 지금 여지껏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이라크 군이. 그럼 숨겨졌던 거 이제 꺼내서 뭐라도 이제 뭐 후속 조치를 합니까? 후다닥다 뚫어 맞았잖아요. 허준 씨가 이라크 공군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였다면 전 망명을 선택했을 거예요. 비슷해요. 진짜 이란으로 도망갑니다. 아하. 왜 8년간 싸운 애들인데 이란으로 도망가요. 근데 1월 말까지 100대가 이란으로 탈출하다가 상당수가 격추돼요. 근데 네. 그 전에 사실은 이라크의 방공망이 그렇게 갖춰진 이유가 이란 폭격 막으려고 방공망이죠. 그만큼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근데 거길로 도피를 한다는 게 가능해요? 일단은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딱 침략해서 이제 점령을 하고 나서 중립을 선언을 합니다. 네. 이거는 잘못한 행위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이라크를 지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립을 딱 선언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쿠웨이트 공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규탄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라크도 싫지만
미국도 싫어. 반대로 쿠웨이트 들어간 것 때문에 미국이나 이 다국적군이 들어오는 것도 싫어요. 그렇죠. 아, 그게 더 싫을 거예요. 네, 워낙에 이제 이란 혁명 자체가 반미 혁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저걸 하는데 이란 내에서 입장이 좀 갈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 내에서 굉장히 이 극단파들, 그러니까 우리 호키시라고 하는 네.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군이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 이 쿠웨이트 점령으로 인해서 미군이 들어오면 이 미군은 안 나가고 완전히 페르시아만 하고 이쪽에 중동 지역에 완전히 주둔하면서 여기를 다 잡으려고 할 것이다. 이제 이거에 대한 게 있지만 반대로 이란 대통령이 라프산자니 대통령인데 이 라프산자니 대통령이 약간은 실용주의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란이 프랑스나 소련이나 터키, 시리아와 관계가 나쁘질 않았어요. 근데 이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단은 미군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략해서 지금 점령한 것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중립으로 있자. 라는 이제 입장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고립이 되잖아요. 다른 아랍 국가들로부터. 이렇게 되니까 이라크가 이란한테 화해 손짓을 좀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을 할 때 원래 알제 조약이 이게 이라크한테 불리하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파기한다라고 하고서 전쟁을 다시 일으킨 건데 이 알제 조약으로 다시 복귀를 해요 이라크가. 복귀를 하면서 국경을 이전 국경으로 인정을 한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이라크도 일단은 단속에 나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란은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라크로부터 양보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라크와의 전쟁에 승리한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자기 정권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 사이에 이란하고 이라크 사이에 전쟁 포로 교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만 5천 명 정도의 포로들이 또 풀려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이라크에 아까 말씀하셨던 공군이 이란으로 이제 피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5대의 군용기, 그다음에 이제 33대의 여객기가 이란으로 피신을 했다. 그 피신한 비행기 중에 한 22대만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이라크 쪽에서 얘기하는 거. 네. 이란으로선 선물이죠. 네. 근데 이란이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까지도 이 비행기들 반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돌려줘요? 아이고, 받은 거 없다는 거죠. 아 이란은 아니야. 우리 22대밖에 안 왔어. 이렇게.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이라크 전쟁에서의 최대 수혜국은 이란이네요. 아니에요. 이란은 아직은 여기서 보면 여기서 결정하면 안 돼. 하지만 이란이 선물을 받은 건 맞아요. 아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도 다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미국한테도 뭔가 화해 손짓을 좀 할 수가 있고 네네. 또 부시 행정부에서도 이걸 하면서 이라크, 이란하고 다 적대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의 국무장관이 하원 외교위원회 가가지고 아 이란이 미래에 좀 좋은 역할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굉장히 사이가 그래도 좀 좋아지는 아주 수혜국입니다. 네네. 예. 마치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6.25 한국 전쟁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덕을 많이 본 나라 중에 하나 타이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950년 초까지만 해도 미국은 타이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어요. 극동 방위선에서도 제외되어 있었고 타이완이.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북한이 남침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제7함대를 타이완 해협에 파견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타이완과의 관계가 다시 강화가 되거든요. 이란이 거의 지금 죽을 쓴 상태인데 이라크의 후세인 덕분에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마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일단. 날씨 예보로 치면 이란이 맑게 개인 가운데 항공작전 다음 단계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활짝 웃은 사람이 있습니다. 슈워츠코프입니다. 네, 슈워츠코프가 1월 27일 날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활짝 웃으면서 네. 이제 우리가 항공작전에서 공중우세, 쉽게 말하면 제공권입니다. 이거를 장악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미 공군, 다국적국 공군이 고고도뿐만 아니라 중고도, 저고도 이런 거 고도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공역을 사용해서 이라크 국내 거의 대부분의 전략 폭격 목표를 타격을 하게 됩니다. 프리어택이 이제 가능해진 상황인 가능해졌다는 거죠. 거죠. 네. 최초의 우주 전쟁이었다면서요? 온갖 과학기술이 총동원된 전쟁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네. 첫 번째는 위성 통신.
그 다음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GPS. 그리고 마지막이 정찰 위성. 우주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첫 번째 전쟁이기도 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라크도 우주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 야, 우리 또 뭐 좀 한번 카운터 펀치를 먹일 수 있는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슈퍼건이라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본격화시키기 시작해요. 그 이름이 바로 바빌론 프로젝트입니다. 이름도 그럴듯합니다. 바빌론. 이름 거창하네요. 꺼내든 카드가 하나 있었죠. 바로 스커드 미사일 공격입니다. 폭격을 당한 다음 날에 바로 7발의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군에게 발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이스라엘한테 발사했다는 게 중요합니다.